네, 뉴스 장면 승부 스프링 캠프 시간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한결 기자,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얘기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란 재판부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2심부터 일단 적용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재판부 추천 권한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동의한다. 그리고 사면 관련된 부분도 조금 바뀐다. 법 이름도 바꾼다. 하여튼 대폭 변경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김한 기자님부터. 일단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거는 얘기가 됐던 거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권과 관련해서도 위헌 시비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빼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결국 남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랜덤이어야 되는데 이걸 특정 사건을 배당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 지금 하나만 남는데 전 요거 하나 갖고도 위헌 심판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이익인데 안 갈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얘기됐던 그러니까 법리적 쟁점으로 존재하던 위헌성 여부는 상당 부분 이제 사라지거나 소거됐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실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비해서 정치적인 수사가 너무 좀 과잉이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판 좀 빨리 합시다. 조희대 직위원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윤석열을 풀려나면 어떡해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게 무슨 대단히 특별한 재판부를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되어 왔었는데, 처음부터 이런 정도의 모양을 벗어나기는 저는 사실 어려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적 사법 체계를 특정해서 만드는데 거기서 특정인을 겨냥하는 문구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허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어떤 법무 행정적인 법무 실무적인 논의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사법개혁의 이슈, 그다음에 특정한 인물, 그다음에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사건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게 정치적 수사의 수위가 너무 높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 내란을 정리할 아주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그동안에 이제 구호 인플레가 많았던 거죠.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소신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법원으로부터 튀어나오면은 그때 대응하면서 또 반짝하고 말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시간을 보내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을 저는 최대한 없이 해서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많은 분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이다라는 이야기는 하면서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행위,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의 그 시와 나를 구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재판을 해서 윤석열 씨를 결국에는 이제 출소를 시켜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체제를 놓고 보자라는 말만 되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육지책으로서 전 내란 전담 재판부 저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해오던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고 추천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 101조에 나오는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라는 그 규정과는 충돌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의구심도 불식시켜야 되고, 또 헌법이 부여하는 사법의 독립도 같이 지켜주는 면에서는 저는 판사들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전담재판부 입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조금 이제 전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하면서 저는 위헌성이 상당히 제거된, 거의 제로에 수렴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은 잘한 결정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위헌성 부분의 핵심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거 없다고 봐요. 아, 핵심을 제거 못했다? 네. 저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권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판결의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대법원장이 그걸 어떠한 특정 판사들을 밑에서 회의에서 올린더라도 대법원장이 그걸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자체가 아까 김한 기자님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를 랜덤으로 돌리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위헌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상황을 바꿔놓고 보시자고요. 지금 민주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굉장히 지금 의심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어. 자, 그렇게 해서 판사 올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때렸어요. 그래서 판사가 나왔어. 이거 인정할 거냐고요.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거 가실 필요 없다. 굳이 1심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유죄가 나옵니다. 충분한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보고 나서 만약에 그게 정말 국민들 정서와 맞지가 않아, 그럼 그때가 더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연내 지금 통과를 무조건 일단 대신에 시키겠다. 그러니까 위헌성 논란 부분을 대폭 덜어냈지만
대신 체면치레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 뽑아놓은 칼이 있으니까 연내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다시 논의를 하려면 1월 말로 예정된 뭐 각종 1월, 2월로 예정된 1심 선고 결과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례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권력이 바뀌었을 때 반대편에서도 이용한다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네. 지금 그 논리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반 형사 사건과 비교하는 거는 좀 적당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란이라고 하는 극히 예외적이고 헌정사에서 몇 번 안 일어날 국헌문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이 점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다른 형사 사건에서도 전담재판부를 정치적으로 요구하면 어떡할 거냐. 그거는 저는 뭐 등가로 성립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사법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평등성 문제에서 이미 조희대 대법원 조희대 코트가 그걸 위배했다라는 거를 이제 국민적 인식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직위원은 그러면 랜덤으로 배당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또 한 가지 그 결정적으로는 조희대 개인에 대한 호불호 입장을 떠나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어쨌든 12월 4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사법부도 이 비상계엄에 협조하기 위한 그 회의를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서 당장 조희대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뭐 정적인 주장이겠지만 근거와 이거를 갖고 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법부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온전히 우리의 권한으로 행사되어야 해요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정당성을 일부 많이 잃어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내란인데 왜 이렇게 더디냐 내란인데 왜 이렇게 무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요구의 반영 뭐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뭐 지금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충분히 뭐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저도 하나만 더 보태면 이 형사사법에서 중요한 대원칙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아닙니까? 이거 판사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인데 뭐 공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다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가장 비견한 예는 법원 노조에서도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꼴찌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희대의 정치 개입이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혐의 자체만으로도 저 공정성을 말할 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래서 지금의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도 뭐 널리 양해해서 이게 위헌이니까 하지 말고 그대로 조희대 체제를 놔두고 가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뭐랑 똑같냐면요. 윤석열 씨에 대해 가지고 계엄은 일으켰는데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할 만큼은 아니야라는 논리랑 굉장히 유사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끌어내리거나 변경할 정도까지는 아니야라는 식의 나름의 절충적인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매우 무책임한 거 아니냐.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내란이라고 하는 중요 재판을 담당할 수 없는 사법의 자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정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묻지마식으로 위헌으로 무조건 나올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전 상당히 좀 성급한 진단이나 평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짧게만 반론할게요. 네, 예. 말씀하세요. 일단 첫 번째 그 내란 전당과 대장동은 다르다. 예, 다르겠죠. 근데 저도 내란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근데 그 등가라는 건요.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어쨌든 대장동에 대해서 항소 포기라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이거에 대해서 보수 진영 쪽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조희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방법이 잘못됐어요.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수 있어요. 탄핵을 신청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대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십시오. 그게 맞는 절차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탄핵을 하자는 거에 대해 동의하는데 탄핵을 하자 그러면은 아마 개혁신당에서도 동의는 안 하실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안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러면 탄핵으로 풀 것이냐 내란 재판부로 풀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문제는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대안이야라고 말하기에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지 않나 근데 라는 생각은 이런 듭니다. 대안이 전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이 최근 몇 년간 탄핵 발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근데 해야 될 때는 안 하더라고요. 대통령 빼고는 다 기각됐죠. 네,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헌법재판소 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는 게 문제고 네. 뭐 탄핵에 대한 전 요건은 충분히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네. 뭐 진즉부터 탄핵을 하는 게 전공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뭐 그게 인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사실 그 절차 없이 지금 뭐 이 현실적으로 이 논의로 온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재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이 사건이 좀 별도로 됐다 보니까 1월 16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구속 기한 만료를 이틀
남겨두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언젠가부터 윤석열 재판으로 오면서 피의자가 마치 법조 3륜인 것처럼 무슨 권리를 뭐 날짜를 주장하고 뭐 방법을 주장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뭐 전혀 피의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선고할 수 있는 거 먼저 선고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많은 헌법학자라든지 법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란 관련된 사건인데 1심 재판이 너무 길어진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에 대한 1심 선고가 지금 거의 1년째 안 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다른 재판의 결과 선고가 먼저 나는 거는 뭐 아무런 이제 하등의 문제는 사실 없는 거죠. 저도 이런 상황을 보면은 속이 터지기는 해요. 예, 이게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계엄 당시 우원식 의장이요. 그 문구 하나 틀렸다고 다시 고쳐라던 그 장면 아직도 생생해요. 난 무서워 죽겠는데 나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우원식 의장이 왜 계속 물렀느냐.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저는 우원식 의장의 그 판단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이것도 진속도 중요하지만 내란이라는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확실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공을 들여도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폭탄 발언이 몇 개 좀 있었는데 재밌는 부분 두 개 묶어서 좀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눠보죠.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증언을 했는데 뭐냐면 작년 11월 9일에 국방부 장관 공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만취한 채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하며 나는 꼭 배신당한다 이런 푸념을 했다라는 진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분이 갑자기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을 준 적이 있다. 김건희 특검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돌발 발언도 했습니다. 두 가지의 독특한 발언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각자 좀 느끼시는 약평을 좀 해주신다면 신인규 변호사님부터. 예, 뭐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그 증언에 대해서는 일단 만취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매일 먹었는지가 일단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고 항상 꼭 배신당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씨 머릿속에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에 반대하면 배신자고 처단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반민주적인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게 저는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이 이종호 씨 관련된 그 이야기는 결국 김건희 씨와 아주 밀접한 주가 조작 관련된 공범 혐의를 받는 분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3억 원의 수표가 뭐 김건희 씨 측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김건희 특검도 이제 수사 종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수사가 안 된 상황이고 또 그만큼 김건희 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유화하면서 저지른 범죄 혐의들이 여전히 지금 더 미스테리하고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김한 기자님.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대통령 관저에서만 만취한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 공간에 가서도 만취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이 만취의 타임라인들 장군들과 먹었던 이게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하나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뭘로 스타가 된 사람입니까? 국회에 나와서 나는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이걸로 스타가 됐는데 본인의 머릿속에는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두 개의 부류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충성하던 한동훈이 불과 6개월 만에 빨갱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보통 사람 뭐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그 정도 극단적 인식의 변화를 갖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이제 그거밖에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이런 진술을 하는 거는 상당한 좀 이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좀 드러내는 것이기도 해서 좀 그 부분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종호 대표가 얘기한 거는 저는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오래전부터 취재해왔던 입장에서 뭐 이게 3억이면 돈이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 숫자가. 네,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3억만 주는 거는.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특검이 특정한 것도 8억이고 취재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건 20억이 넘는데 수익이 그러면 다 그게 늘 어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일말이 나왔다는 거고 근데 이종호 대표가 왜 이런 진술을 했는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내가 남부지검 때도 수사를 받았었고 특검 때도 같은 검사한테 수사를 받았었는데 내가 이미 전에 다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안 하더니 뭐 이런 취지로 이게 나온 거라고 한다면 특검 수사의 부실함이 뭐 상당히 드러난 거다 이런 근데 생각이 어쨌든 듭니다. 이 발언 자체는 옛날 시점이어서 공소시효가 다 도가된 부분이라 네. 발언을 해도 이종호 씨가 당장 처벌받을 위험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발언이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김상열 최고위원님. 예, 술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는 새해부터 술을 끊기로 했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검사 시절에 굉장히 유명해질 정도로 굉장히 사건을 잘 다뤄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져가지고 정말 망상에 빠져가지고 아니 자신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근데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건 역시 술이었다. 예,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종호 이 대표가 한 말 중에는 저는 이 특징적인 게 수표로 3억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뇌물을 주고 받을 때 수표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이건 뭐냐면요.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대표가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네. 거의 경제 공동체 수준이었다는 거지. 수표로 줘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2011년 정도 일이라서 수사가 이루어질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경찰이 지금 통일교 핵심 장소 전재수 의원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명품 시계는 못 찾았다 이런 얘기도 보이고요. 통일교 압수수색을 했는데 한학자 여사의 그 어떤 개인 금고에 있는 몇백억인데 이거는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거를 가져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논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영남 지역에서 2차례 영상 축사를 보낸 일, 그죠? 그 다음에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성동구에 있었던 한 통일교 관련 행사에서 직접 나가서 축사를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으면서 더더욱 전방위적인 통일교 특검 전국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뭐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신인규 변호사님부터.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라고 하는 지금 뭐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뭐 정당과 거의 일체가 돼서 여러 가지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제 종교 단체인데 결국에는 그 전에도 뭐 보험이 됐든 뭐가 됐든 정치인들한테 돈을 줬다라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사는 당연히 엄정하게 저는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특검에서 뭉갰냐 뭐 어떻게 옮긴 뭐 왜 이첩 안 시켰냐 여러 가지 논란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의구심을 털어버릴 수 있게 저는 좀 더 말끔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일각에서는 수사를 시작해서 지금 경찰이 막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특검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더 수사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한두 달 사이에 그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의 어떤 수사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저 그때 가서는 뭐 특검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통일교 이슈를 통해서 그동안에 뭐 여러 정치인들 아마 지금 많이 좀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전재수 의원 건은 상당 기간 미스터리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게 일단 시기도 오래됐고 이게 뭔가 조직적인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 차원의 문제라고 한다라면 전재수 의원 절대 아니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적 증거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거나 영영 못 찾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통일교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축사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요거랑은 또 결이 좀 다른 문제는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자체가 지금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통일교가 세계일보라고 하는 언론사도 갖고 있고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규모가 큰 기층 조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들 국회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세계일보의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 요청을 하는 대관을 담당하는 기자가 있을 정도로 이게 접근을 해오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저도 여기도 가서 축사를 했어? 이런 생각을 기사를 읽으면서 하긴 합니다만 그 실상은 좀 다를 수는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여야 안 가리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현직 장관을 지금 어쨌든 내려놓으셨지만 현직 장관을 뇌물 혐의로 수사를 하려면요 그만한 근거가 없이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치자금법도 아니고 뇌물 혐의로 간다는 거는 경찰이 지금 어느 정도의 단서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특검을 가야 되는 명확한 원인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특검이 어쨌든 4개월간 이거를 묵혔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2시간 뒤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늦장 압수수색. 저도 당해봤어요. 의원회관에서 당해봤지만 저희는 그냥 진짜 문 발콩 열고 들어와가지고 움직이지 마세요. 손 떼요.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시간 전에 들어갈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경찰이 특검의 필요성을 오히려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 개혁신당은 지금 국민의힘의 이랑 민주당 둘 다 이제 그 피의자 단계이니까 양당은 추천권이 없는 특검을 하자고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개혁신당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권성동 의원도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하자라고 강력하게 나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자기들이 다 추천을 하겠대요. 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특검을 하면 민주당이 인정을 하겠어요? 특검 하지 말자는 이야기지. 저는 제3자 특검 가야 된다고. 내일 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만난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요. 예, 뭐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식의 뭐 자기들 다 추천한다고 그러는 거 무슨 협의라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특검을 주장하는 건 이제 저는 그 논리 자체에는 지금은 좀 시기상조고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준석 의원도 특검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럼 먼저 좀 특검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뭐 특검에 소환해도 뭐 변호인 핑계를 대고 아, 변호인이 해외에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특검 수사를 사실상 끝나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좀 있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그럼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절차에 먼저 협조를 해야 아마 국민들이 그 발언에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이건 않을까 오해는 풀어야 돼요. 싶습니다. 네. 뭐냐면 진짜로 변호인이 해외에 있었고요. 저희는 다 나가겠다고 했고 사실 계속해서 가장 많은 진술과 자료를 내고 있던 게 이준석 의원이에요. 예,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조를 안 한다 이거는 사실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급이면 아는 변호사가 여러 명이어서 한 명 외국 가도 네. 다른 사람이 투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던 변호사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한 기자까지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뭐 그냥 기자 입장에서 정파성 없이 얘기하면 통일교 특검을 담대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담대하게. 뭐냐면 특검에서 수사가 안 된 게 뭐가 있냐면 정치자금, 그러니까 대선 자금 수사가 안 됐어요. 네.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전달했다는 그거 아직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걸 못 받을 이유 사실 없어 보이고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네. 뭐 말한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인 거죠. 그러면 네. 어쨌든 근데 지금 특검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해놓은 2022년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대선 경선에서의 자금까지를 포함해서 통일교 특검을 받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뭐 실익으로 따지면 크게 손해날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합니다. 지금 네팔 출장비를 다 대납했다는 것도 보도가 하나 됐잖아요. 임종성, 김규환, 정양섭 의원 등 4명이 네팔 가는데 비행기 값이랑 뭐 이런 거 다 대줬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야가 다 확대되고 있는 거여서 확실히 특검을 하면 1, 2당이 추천하는 건 좀 이상할 것 같긴 아니 그러니까 한데. 이제 모든 사안을 다 특검하자는 주장은 아닐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통일교 관련된 사안에서 전 특검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본적 요건들만 충족이 되면 전 충분히 특검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정치 오래 오신 분들이면서 동시에 통일교와 뭐 특별한 관계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 안에서도 뭐 범죄냐 아니냐는 또 밝혀져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국민적 여론을 모아서 특검도 할 수는 있는데 그 절차는 좀 지켜야 된다 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진짜 없는데 짧게 개혁신당이 이응, 지읒, 미음 출마 금지 공천 원칙을 밝혔습니다. 짧게 소개해 주시죠. 예, 이거 제가 최고위원 나올 때 공약으로 건 건데요. 뭐냐면 전과자에 대한 거를 공인의 도덕성을 좀 높이자. 전과에 대해서 좀 더 엄단하게 보자라고 해가지고 음주운전 그리고 중대범죄 이런 거 한 분들은 아예 공천 안 시키고 거기에 막말이나 이런 것들도 전력 다 봐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공천입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노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근데 저는 사실 누가 봐도 노릴 거죠. 이걸 안 아니, 노렸다고 할 수는 없죠. 저는 아줌마인 줄 알고 왜 이런 식으로 그랬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로. 예. 네,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